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빨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령, 주술을 다루는 오컬트 영화 파묘가 주말에 700만 관객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흥행 이유 짚어보고요. 또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열애 사과문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행사 논란으로 위기에 몰리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부각하는 등 가짜뉴스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끝나자 국민의힘이 건생국팽 공천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보임을 위해 오늘 출국하려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인력 가용이 한계에 다다르자 오늘부터는 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같은 진료 행위에 적극 투입됩니다. 의사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함께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관계 중재 노력도 이어집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효자 종목인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졌고 자동차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았는데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강원 중북고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자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판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략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합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의 이 공천 추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미결정 지역구 가운데 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부천 갑에는 김복덕 당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용인을의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여수을은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또 경기 하남을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 이창근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을 결정했고 부산 북을에선 김영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예비후보가 사자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대표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 후보를 추가로 공천하는데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건 16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도 이뤄지는데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인을 배려할 것으로 보이고 약세 지역인 호남 출신 인사도 1명 정도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과 용인 지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명행사 논란이 일자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부각하는 등 가짜 뉴스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점의 불이익을 받고 경선에 임한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탈락하고 친명 자객 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또다시 친명 형제 비명 행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당내에서는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의 경우 앞서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가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선거를 돕기 어렵다며
공천 국면에 우려를 표하기도 해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YTN에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돼야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천 배제를 수용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까지 현역 의원은 5명이 탈락하고 단 1명만 본선에 오른 광주광역시의 서울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경기 용인정과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 등 3명이 맞붙은 경기 의정부 지역 경선 투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끝나자 여당이 막공천, 막사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주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구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나흘 앞두고 도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역구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사전에 상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인력과 재정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의탈로 의정 관계도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중재 노력도 이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파업에 병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건데요. 인력에 대한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인력 가용의 한계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 성모병원도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병상을 30%까지 축소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계속 쌓이면서 비상진료 대응도 한계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되면서 이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진료 행위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은 물론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인턴 의사 등이 해오던 업무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지시가 내려온 병원들도 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중증 진료 보상 등을 위해서 건보 1,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서울시도 빅5 등 18개 병원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3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2차 병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병원은 수련의가 없어서 진료 공백이 없는 데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 병원으로 오게 만들면 상급 병원의 부담도 덜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다시 환자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전공의의 92%가 이탈하고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잠시 뒤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부터 의사들의 의료행위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고위험 시술까지 간호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장단의 간담회가 취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측은 오늘 오후 총장과 의대 학장단 그리고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예정된 간담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학생들이 언론 노출을 우려해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측의 입학 정원 증원 신청에 항의하면서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장단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지만 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인 증원 신청을 결정했다면서 의학교육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전했습니다. 경북대는 정부에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가 넘는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문건은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허위이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의사협회 직인이 담긴 문건이 게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오후에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법무부도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의 신청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출국 금지 여부는 일단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당사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출국 예정일을 알지 못한다며 기준대로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원래는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공수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할 경우 다시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공수처에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을 했고 해외 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 법무부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이 전 장관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요구해 공수처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엔 서면 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내조 구단으로 정치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 여사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사희 기자입니다. 손명순 여사가 남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5세.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좀 악화되셔서 입원하신 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좀 상태가 호전됐다 또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입원해 계셨습니다. 1951년 대학 3학년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직후부터 야당 투사 곁을 지키는 힘겨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1983년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대항해 23일 동안 단식투쟁에 나서자 외신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리기도 했습니다. 야당 총재를 거쳐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외 활동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내조에만 힘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 일과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잘한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0년을 살았으니까 좋아서 이뻐서 살았죠. 좋아서 살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신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주최로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손 여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김 전 대통령 곁으로 다시 돌아가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아침 일반 조문객을 받기 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었던 김 전 대통령과 100년 해로하며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고 싸울 때는 같이 싸웠던 대단한 분이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상도동계 출신 정병국 전 의원 등이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조문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 지역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모 손명순 여사의 별세로 경선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급작스레 비보를 접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와 황망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잘 배웅해드리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 별세에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손 여사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보여준 묵묵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 정권의 모진 탄압과 고초를 겪었던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고 정치적 곡절 끝에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조용한 내조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에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히자 미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증시는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시사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aiting to become mo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at 2%. When we do get that confidence, and we're not far from it, it'll be appropriate to begin to dial back the level of restriction. 전날에도 하원 청문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며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개시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미 증시는 일제히 호응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1.03% 오른 5,157.36으로 마감하며 지난 4일에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So the sentiment today is mostly Powell's testimony before Congress, both yesterday and then the Senate today.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중 16,309.02까지 오르며 장중 고점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보기술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 상승하며 AI 테마가 주도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새해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수지가 9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1월에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 42억 달러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시작이 좋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42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이 14.7% 늘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반도체는 2017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늘며 호조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8.1% 감소했습니다. 원자재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본재는 이제 설비 투자 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소비재는 이제 민간 소비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회복 흐름이 조금 상품 수지와 달리 서비스 수지는 1년 9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가 늘어난 데 반해 우리나라를 찾는 입국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 탓에 1월 흑자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축소되는 등 월별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하반기는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저게 사람감 맞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네, 요즘 극장가에 다시 관객 1,000만을 바라보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심령 주술을 다루는 오컬트 영화 파묘인데요. 주말에 700만 관객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썼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연예기획사 문제와 또 팬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말 문화가 소식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영화 산업 요새 참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천만을 바라보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이 파묘란 영화 약간 뭐 오컬트 영화, 주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담았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묘 하면 이제 묘를 판다라는 예, 뜻을 예. 가지고 있는데 되게 오컬트물이라고 하면 이제 서양의 장르인데요. 대체적으로 초자연적인 미스터리 현상을 다루는 장르를 예. 오컬트물이라고 합니다. 예. 대체로 이제 악령이 등장하는 이제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종교적인 어떤 테마와 관련된 네. 부분이 많은데 예. 이 영화가 의외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의 예측을 이제 빗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인공들이 LA로 가가지고 LA로 가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게 되는 가족들이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액을 줄 테니까 그걸 파묘를 해서 좀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묘를 파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기묘한 게. 그래서 그 궁금증이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묘 지금 흥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 넘겼고요. 뭐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1000만 관객도 중요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주일 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흥행을 하게 되면 2편, 뭐 3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3편이 32일 만에 10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62만 명 정도 이렇게 됐고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이 개봉한 지 33일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18일 만에 이제 600만을 돌파를 했고 파묘 같은 경우 11일 만에 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봄보다 좀 빠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서울의 봄 같은 경우 33일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33일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묘 같은 경우는 2월 22일 날 개봉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금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이제 시작된 시점입니다만은 그래도 3월 20일 경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20, 30대가 많이 보나요? 아니면 나이대가 주로 어때요? 나이대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연령대부터 뭐 시니어 계층까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0대가 사실, 제일 많이 보네요. 사실 이 젊은 세대가 주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시면 20,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40대도 워낙 이제 젊은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오컬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세상을 좀 다르게 재규정하고 싶은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중장년층, 시니어층까지도 골고루 보다 보니까 결국 1000만 관객 돌파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중장년층들은 뭐 풍수질이나 묘자리 뭐 이런 소재들이 좀 흥미를 끌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풍수나 뭐 이제 무속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무속이라든지 풍수 때문에 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저걸 맹신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없고 다만 그런 어떤 장치들이 어떤 그런 사항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작품 자체가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 반전.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묘를 파게 되면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파고 들어갈수록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작품 자체의 대중성이 무엇보다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작품 외의 해석을 하는 것도 약간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그 작품 해석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파묘 곳곳에 항일 코드가 숨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처음부터 항일 코드를 내세웠다고 하면 저는 흥행이 참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항일이라는 내용, 심지어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고편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유튜버들도 그거를 잘 다루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내 보니까 항일 코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요 나와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유해진 씨라든지 최민식 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물들이 이제 상덕이라든지
뭐 영근이라든지 화림 그리고 봉길 이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봉길 같은 경우 윤봉길 의사를 말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항일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보국사라는 그런 암자가 나오는데 보국사, 나라를 뭐 지킨다라는 뜻이고 뭐 주지 이름도 원봉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독이 그리고, 실제로 그거 이야기했나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차량 번호 뭐 0815 광복절, 그리고 뭐 0301 그래서 3.1절, 1945 이것도 이제 1945년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뭐 감독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제 파내고 나서 악지일 경우에는 이제 동전을 뭐 이렇게 50원 이렇게 던지는데 100원짜리를 던져요. 그래서 아니 악지인 경우에는 50원짜리를 던져야 되는데 왜 100원짜리를 던졌을까? 그걸 추측을 해봤는데 뭐 일반 관객들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항일 코드 아니냐. 근데 감독은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50원짜리가 흑색과 10원짜리가 흑색과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흑색이 아닌 그런 동전을 던지다 보니까 10원 대신 50원을 담을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화 곳곳에 메시지가 숨겨진 것들이 많아서 N차 관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파묘가 흥행을 하면서 이전에 장재원 감독이 했던 오컬트, 검은 사제들, 사바하 그리고 곡성까지도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파묘라는 그런 영화 제목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디깅 문화죠. 디깅이라는 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재현 감독은 이 파묘를 검은 사제, 사바에 이어서 오컬트물 3부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 전에 실험과 시도를 해볼 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검은 사제들과 사바라고 하는 오컬트물을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한국형 오컬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파묘를 이제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를 보게 되면 서양식의 어떤 오컬트물이 한국적으로 어떻게 형성화되고 이렇게 파묘의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경우에도 이 오컬트물에 크레처를 넣었거든요. 약간 괴수 비슷한 캐릭터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번 파묘에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한국형 오컬트물의 DNA를 파헤쳐보는 느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오컬트 소재에 담긴 영화들이 또 계속해서 개봉할 예정이라면서요.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박신양 씨가 출연한 영화죠. 이제 사흘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요즘에 핫한 국내적인 인기 배우죠. 마동석 씨가 또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오컬트 영화인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컬트물에 대해서 인식이 뭐 대중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가 승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오컬트에 대한 주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사흘과 거룩한 밤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정통 오컬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퇴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이제 액션 스타하고 결합했느냐 아니면 가족주의하고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사흘과 거룩한 밤에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씨가 배우 이재욱 씨와 열애 사실 일단 인정을 했고요. 이후에 자필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이제 열애설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뭐 댓글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이제 트럭 시위까지 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저를 응원해준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속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사과문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애 인정도 사실은 흔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에 관련돼서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뭐 아이돌 또 유명 배우들 열애설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팬들이 응원해주기도 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죠. 왜냐하면
어떤 소속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컨셉의 아이돌 그룹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팬덤의 성격에 따라서도 반응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스타들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따져보시면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왜 열애설을 공개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의 Z세대에 해당되는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열애를 인정하는 것,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카리나가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악재로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소속사가 이걸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쪽 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반대쪽에서 팬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똑같이 한국에서는 열애설을 인정하지 않고 뭐 반발하고 이런 것 같지만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열애설을 공개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뭐 악플이 달렸다든지 뭐 시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속사와 어떤 컨셉의 활동들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 기획사에 따라서는 1:1 채팅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열애설이라든지 뭐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흥분한 그 팬들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유료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되면 이중적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케이팝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측면들을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 그거 묶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어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요. 출국 금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의 신청 관련해서 결정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해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종섭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했던 걸로 열린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그럼 수용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연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된 거니까 출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주 호주 대사 임명 전에 출국 금지가 있었고 지금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좀 전에 수용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가 되면 다시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카리나 사과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외신에서는 그래서 케이팝 문화 자체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 이렇게 열애설이 나면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 열애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라 하더라도 어떤 문화권이냐에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연애에 관련돼 가지고 연예인들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뭐 북미 유럽 쪽에서는 이제 팬덤이 일반적으로 열애설을 당당히 인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저렇게 키스까지 하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아이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팬덤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유료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SNS로 소통을 하면서 친교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근데 약간 비밀주의, 순결주의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활동할 경우에는 뭐 실제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아, 경향이 있을 그렇군요.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예.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약간 인간화된 모습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형태로 많이 진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아. 그런 흐름들은 제외하고 네. 예전에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을 외신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측면은 국내 바뀐 현실을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뭐 팬덤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극렬하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 팬들과 직접 계속 소통을 해왔군요. 또 유료로 예. 소통을 해왔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너무 무분별하게 상업적 서비스를 팬들에게 제공했을 경우에 이런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돼서도 팬덤이 좀 변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열애설에 자체 분노했다고 해서 인권 침해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압박을 가하는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의 K-팝의 분위기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의식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데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팬들도 조금 더 뭐 여러 팬들이 많지만 일부 팬들은 좀 심하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기 토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다만 팬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그 안에 자정의 목소리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계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란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고려해 인도국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inistarstvo pravde garantuje da će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놓고 1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4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아기는 범행 닷새 만에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면 키워줄 걸로 생각했다며 친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구로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센터를 찾은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직원 신고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결혼 자문업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던 방송인 홍록기 씨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홍 씨는 2011년 공동 설립한 결혼 자문업체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자 법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상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변제 계획안을 반대하면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시 숭이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마산봉 인근에서 40살 차모 씨와 37살 정모 씨 등 남녀 등산객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산봉 일대에는 최근 연이은 폭설로 1m 안팎의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119 구조대는 어둠 속에서 눈길을 헤치며 현장에 도착해서 5시간 만에 2사람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꽃샘추위에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서 오늘보다 더 쌀쌀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것 같네요. 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를 시간이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던 만큼 바람이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체온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가 계속됐는데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날씨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춘천 영하 6도, 세종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과 광주 8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휴일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만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에는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어제까지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내린 눈비가 녹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미끄러움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10일 총선 이제 3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온 정치 관련 뉴스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지난주와 같은 39%,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크게 올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와 소통,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31%로 집계됐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새진보연합 0%, 진보당 1%, 조국신당은 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9%입니다. 한 달 남짓 남은 22대 총선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 35%, 또 제3지대 16%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총선 33일 앞두고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지역구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을은 김형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후보 간 사자 경선으로 결론을 냈고, 경기 하남시 을은 김도식, 이창근 후보 간 양자 경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일호 후보, 경남 밀양시 의령 한평 창녕군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국민 열망을 실현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 다선 중진 의원 14명이 교체되었고, 3선 이상 의원 중 36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역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주당은 이번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왜곡과 악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혁신 공천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네, 여야에서 모두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일부 했었는데요. 오늘 의원들 일부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갑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 반발했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뒤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충북 청주 청원 지역구의 5선 변재일 의원이 당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변 의원은 지난 1일 충북 청주 청원 지역구에서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과 15호 영입인재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의 2인 경선을 결정한 당 전략공관위의 판단에 따라 컷오프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오늘도 상대 당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양평을 방문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자
가짜뉴스 괴담 정치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이 철진한 정쟁들을 재탕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천 계양을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후원 회장인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거리에서 시민에게 인사하다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한 남성이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이 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잡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장소에서는 드릴을 든 남성이 가족을 언급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찰 기강회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비위 행위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총선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까지 경찰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리 책임 미흡 시 엄중 조치를 포함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그제 기강회의 관련 경고를 한 직후 경찰을 폭행한 순경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15일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 2명을 폭행하기도 했고 이튿날 기동단 소속 다른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은 성인 수십 명이 모여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엄마성 빛내기 프로젝트는 오늘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명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어머니 성으로 변경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해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만큼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 8일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먼키 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1년 전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제법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빨리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사건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예, 자,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분 예. 39살. 39살이요? 예. 그 구급 공무원이라면서요? 그죠. 임용된 지가 2년이 안 됩니다. 한 예. 37쯤에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업무를 맡은 게 1년 반 동안 맡았는데 도로보수, 요즘은 이제 도로에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갖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김포 그 라인 쪽은 굉장히 교통량도 많아갖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예. 공무원 사이에서도 깊이 부서로 알려졌는데 돌아가신 거는 이제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29일부터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3월 5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표지판을 두고 예.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아니 연락처를 거기에 써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직통 전화번호는 보통 없는데 네. 휴대전화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간혹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합민원센터에 연결해 보면은 이름과 그걸 교체하면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김포시라든가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은 연차가 적은 공무원들을 이런 어떤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서에 배치한 부분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악플러들의 문제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것과 악성 민원과 이 구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일단 악성 민원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이 공무원에 대해서 온라인 카페에서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악성 민원 댓글 내용들 좀 한 번씩 볼까요? 네,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이제 해당 공무원 퇴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나가는 길은 이제 막혀갖고 공사가 안 돼서 꽉 막혔는데 지금 이걸 담당하는 저기 앞에 써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집에서 쉬고 있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쉬고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대리적 폭력이 되는 거죠. 대리적 언어 폭력의 대상으로 이분이 박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사실 이분이 이걸 다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포시나 김포시의 업무 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그 모든 항의가 저분한테 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 거죠. 신상을 누가 공개했을까요? 이름, 직위, 소속 부서, 전화번호요? 이제 그걸 가해했던 사람의 신상도 또 공개됐는데 말하자면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쉽게 공개가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보면은 담당 업무하고 이 성함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부서랑 표지판이 있는 거랑 교차해 보면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공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저걸 온라인에 공개하는 자체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각 구청이 공개를 했다면은 그렇죠. 이제 문제는 김포시가 공개를 했다면은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개한 거를 말하자면 공개한 거를 다시 이제 이걸 찍어서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올린 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 자체를 김포시의 홈페이지 것을 옮겼다고 하면 그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 악순환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폭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이게 사이버 공간이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전체가 이제 근무 중에 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보통은 그런 어떤 그 부서 전화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요새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가 지금의 불편함을 특정한 대상한테 쏟아부고 싶고 하는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 감정 노동 같은 형태로 이완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A 씨가 있었던 부서요. 이 부서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그래요. 어떤 부서였고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까요? 도로공사, 도로를 관련 보수하는 업무 쪽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의 유서에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최근 도로공사 때문에 힘들다라는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힘들다. 근데 사실 저런 어떤 민원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은 연차가 5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2년도 안 된 분이 저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공무원이 됐을 나이가 35세 때 됐거든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됐을 때는. 근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이 그럴 때는 이런 형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김포시에서도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연차가 있는 분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과정상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본인들도 사실은 저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이런 어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경찰에서는 민원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적절한 배치 문제도 정확히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저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연차가 좀 있는 분들한테 해야지 사실 좀 부드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년차 분이 사실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좌표찍기 악성 댓글, 화풀이 민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이제 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이 2022년도에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정한 부서로 이것을 옮겨갖고 거기서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김포시에서 저것을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민원이 집중되는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법상이나 시행령상에는 별도의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위원회까지도 구성하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저 문제는 24시간 동안 길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들은 바로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즉각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감정에 저런 쓰레기통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저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됐어야 되는 건데 동료 공무원들도 사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봤어야 된다. 한 사람 앞에 저렇게 집중으로 바뀐 것은 본인들도 좀 이런 부분이 나온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저희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악성 민원인 있잖아요. 이 악성 민원인들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방안이 없나요? 그 법상에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일종의 처리해 갖고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그것도 절차가 또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정당한 민원인지에 대한 구분은 또 다시 또 사법 단계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거는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저분들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일괄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또 공무원
민원 담당 부서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예. 화가 많이 나죠. 예. 저 같아도 연락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한 사람에 집중되게끔 하는 행정 구조도 문제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될 수 있게, 예. 전달이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체계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예,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히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전 연인이 자신의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까지 들고 갔다고 해요. 예, 인질 대치까지 4시간까지 한 거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결국은 본인이 안전매트 쪽에 떨어지는 것으로 해결이 됐지만 살인미수, 특수지거 침입 형태가 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그냥 이것이 그냥 방치됐을 경우는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김홍일 사건, 뭐 대구 스토킹 사건 같이 가족 전체를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한때 연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스토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력범죄 저지르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범죄 심리는 어떤 걸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의존형 장애라고 합니다. 의존형 장애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지만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한테 매달려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형태의 큰 무기라든가 아니면 크게 어떤 무엇인가를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존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은 이 심리 자체가 완전히 일종의 반대 소유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빨리 정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죠.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회적 관계를 정리를 먼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키 스패너 사건, 부산 사건도 보신 거죠. 중간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가해자의 모친이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해를 아니야. 그리고 네가 좀 와서 좀 달래줘라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부터 바꿔나 주변의 인식부터 바꿔 놓는 과정에 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를 데려다 놓고 너 그만 만나라고 하면 100이면 100 그걸 직접적으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연락이 오면. 명확하게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는 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던데요. 또? 근데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명확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수이별처럼 아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버리면 똑같은 형상이 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직장도 알고 가족의 신원도 아니까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일치 단결해 갖고 이걸 끊어내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회로를 파는 거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쪽이나 피해자 쪽이나 일치 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해자들이
우회를 파거나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해갖고 저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지를 주지 않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이 공격성이 높아지는 건 보통 6개월 안쪽,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하는 경우고 저것이 해소될 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제폭력의 감정 상태가 떨어지는 어떤 감정 상태가 1년 반에서 조금 짧으면 1년 한 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주거 침입을 한 관련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집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여러 세대 같이 사는 건물의 공동 현관에 들어간 건데 여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3심은 이제 자시 유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벽으로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창문회사가 핸드폰으로 찍는 형태를 할 때도 이것도 주거 침입입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거의 안정을 해칠 때는 다 주거 침입입니다. 그 범주가 높네요. 높죠. 그러니까. 예. 근데 2심이 왜 저래는 2심이 보통 이 고등법원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적 맥락을 먼저 봐갖고 보기 때문에 저건 유죄가 맞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공동현관, 도어락, 경비원 없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그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관계가 된 사람이 누구나야 되는 거지 아무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공동현관이 아니라요. 아파트 단지도 요즘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있잖아요. 쳐져 있고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경비원의 유무 그리고 거기에는 고지의 유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저거는 일종의 빌라 같은 거거든요. 경비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현관 상태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비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어락이 있다고 하면 저건 판례가 전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거기에다가 게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말을 써놓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의 안정 자체를 해쳤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이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몇 번 저런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 목적상으로도 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그렇군요. 주거 침입죄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정당방위 주거 침입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확대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등으로 나갈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각각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내년의 총 수입은 104조 5,611억 원이고 총 지출은 104조 978억 원으로 둘 다 100조 원의 선을 처음으로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인데 수입 증가율은 6.07% 그치면서 단기 수준은 2026년부터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엔 1조 5,836억 원 적자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9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대파도 가격이 폭등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비자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기후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유통 경로는 3단계인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역 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총 9.9%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가와 소비자의 절반가량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자리 잡으면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체 도매 거래액 13조 원 중에 첫 해 5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셀러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판매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착오 몇 번 겪을 겁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조직화돼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영세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농민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산지 조직화 사업인데 그게 참 지지부진해요. 결국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유통 혁신은 정부의 꾸준한 의지와 투자, 농가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서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함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 의료 항목을 인상하였습니다.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 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 창구를 열겠습니다.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 근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1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불편을 견디며 정부를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의료 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 현장은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하신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평소보다 많이 이용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통과 불편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아직 탈진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이 오늘 수원 공군기지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F-4E 팬텀의 올해 6월 퇴역을 앞두고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총출동해 이를 축하하는 의미를 더해 시행됐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공군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지상 활주하는 훈련으로 모두 3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6시간 동안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방사포와 자주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전개하는 등 훈련 준비에서부터 관련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있었다며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FS 연습과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바이든 연설을 반박하며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 속에 의회 연단에 선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안마다 전임자를 거론하며 연설 내내 트럼프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민주주의와 낙태권 옹호, 대기업 증세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Oh, you don't like that bill, huh? That conservatives got together and said it was a good bill? Unlike my predecessor on my first day in office, I introduced a comprehensive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반박글을 올리며 바이든의 경제 실정과 국경정책 실패를 맹비난했습니다.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soon as he got in, Crooked Joe and his radical left lunatics deliberately dismantled each and every one of those policies that were so good. 국정연설 직후 공화당은 42살 최연소 상원의원에게 반박 연설을 맡겨 바이든의 나이를 부각시켰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scraping by, while President Biden proudly proclaims that Bidenomics is working.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기침에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연설 내내 기침을 했다며 고령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정연설에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핵주먹으로 불리는 복싱 헤비급 전설 마이크 타이슨이 오는 7월 링으로 복귀합니다. 57살 타이슨의 상대는 30년 젊은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마이크 타이슨의 복귀 무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오는 7월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링에 오르는데 넷플릭스로 생중계됩니다. 상대 선수는 타이슨 나이에 반도 안 되는 27살 유튜버 제이크 폴입니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빅매치를 예고했습니다. 타이슨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짧게 쓰고 경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폴은 타이슨은 위대한 선수지만 자신이 더 젊고 더 빠르며 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타이슨의 통산 전적은 50승 6패 44KO. 경기가 열리는 7월이면 58살이 되지만 역대 최강 복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진 뒤 은퇴하고 2020년에 로이 존스 주니어와 비공식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났지만 컴백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기를 얻은 유튜버 폴은 격투기 선수들을 도발하다가 재능을 발견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전적은 9승 1패 6KO인데 UFC 챔피언을 꺾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싱 레전드와 MZ세대 스타가 맞붙는 빅 이벤트에 나이를 초월한 세계 팬들은 7월 20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과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디펜딩 챔피언 LG의 2연패 도전 등 볼거리가 풍성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괴물 류현진의 복귀입니다. 류현진과 문동주가 선발 대결을 펼친 한화의 청백전. 연습 경기인데도 수많은 취재진이 모이고 7만여 명이 인터넷 생중계를 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개막을 해봐야 좀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시범 경기 시작해서 팬분들도 굉장히 와서 응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흔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흔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지난 시즌을 마무리한 디펜딩 챔피언 LG는 올해도 우승을 노립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강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만든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분명히 더 강한 LG 트윈스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는 두산을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킨 김태형 감독과 함께 가을 야구에 도전합니다. 당연히 가을 야구죠. 우선은 이제 4강 안에 드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목표고 들어서는 어떤 또 승기가 잡히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1차적으로 목표는 4강을 목표로. 기아는 KBO 리그 최연소 사령탑이 된 81년생 이범호 감독과 함께 새 시즌을 맞이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9일부터 19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진행되지만 LG와 키움은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연습 경기 관계로 2경기를 덜 치릅니다. 대장정에 오르기 전 시범 경기로 몸풀기에 나서는 프로야구. 야구의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서울대 공원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레서 판다 3마리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암컷인 리아는 2020년 7월생으로 일본에서, 수컷인 세이와 라비는 각각 2019년 7월생, 2022년 6월생으로 일본과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레서 판다의 실물은 이달 말부터 볼 수 있는데 공개 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대공원은 작은 방사장과 내부 방사장 관람을 시작으로 앞으로 큰 방사장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서 판다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서 쿵푸 팬더 스승인 시푸의 모티프가 된 동물인데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전 세계에 10,000마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흥이라고 너무 어흥이는 엄마가 사인. 사인. 먼저 우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혹시 카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기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역시 공천 잘하는구나, 혁신 공천했구나. 저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아까 최근희 회장님께
몇 년 되셨냐고 말씀하시니까 20년? 네, 20년을 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 자체로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정조대왕 그 왕조 시대 때.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이 여기 상인들 있잖아요. 정조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기 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인을 받았죠? 이렇게. 할머니 누구야? 이건 누구야? 봄이 오나 싶었는데 거리 풍경은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출근길 광화문의 모습인데요. 쌩쌩 불어드는 찬바람에 시민들이 겨울 외투를 꺼내 입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휴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월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람이 강해서 강풍과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외출할 때 옷차림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날이 맑겠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